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촌부부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남산에 놀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오르면서 발글에 달아오른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우리 오랜만에 산에서 한번 어떻소? 어머머, 세상에.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부부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숲속에서 즐거운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한 사내가 다가와 소리를 쳤다. 여보시오? 남산 중지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남산의 산림을 관리하는 금송군이오. 이런 풍기를 어지럽히는 일을 내 직접 목도하고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으니 마땅히 잡아가야겠소. 이에 남편이 낯을 붉히면서 금송군의 소매를 당기며 말했다. 제발 우리가 하였던 일을 떠들어대지 말아주시오. 우리가 법도를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노영이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시오. 하고 간절히 빌며 주머니를 풀고 몇 푼을 내주며 말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술값으로 하고 용서하시오. 나중에 마땅히 더 후하게 대접하리이다. 아니, 내가 형씨의 집이 어딘지 알고 그런단 말이오? 하고 케어물어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집의 위치를 알려주니 금송군은 웃으면서 가버렸다. 며칠 뒤 금송군이 그 집으로 찾아가니 과연 촌사람이 곧 돈을 내어주어 그것을 받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서너 차례나 되자 옆집에 사는 노인이 알게 되어 무슨 연유인지 까닭을 묻자 그 사람은 노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아무 날 남산에 갔다가 이러이러하였더니 금송군이 용서해 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돈을 주고 있소이다. 이 말을 들은 옆집 노인이 웃으면서 허허, 내 이런 순진한 사람을 보았나? 그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오. 남산뿐만 아니라 비록 대궐 안에서 한다 하여도 누가 말리겠소? 길 한복판도 아니고 그저 숲속에서 부부가 잠깐 재미 좀 보았기로써니 벌을 받는 일이 어디 가당키나 한가? 자네가 순진하여 당한 것일세. 후일에 또 오면 꾸짖어 보내시게. 하고 일러주었다. 그 후에 금송군이 또 찾아오자 화가 난 촌사람이 이보시오. 내가 숲속에서 누구와 무슨 짓을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계속 돈을 뜯어가는 것이오? 그 짓을 하면 돈을 내야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오? 그러자 그 말에 놀란 금송군이 둘러대며 말하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거기는 내가 예전부터 맡아놓은 장소라 특별히 자리값을 받은 것이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옛날 어느 두 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야심한 밤 산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소문 들었소. 여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예끼 이 사람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귀신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귀신.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두 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을 들은 선비들은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 부모님과 처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비들이 울며불며 애원을 하자 귀신이 제안을 하나 하였다.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두 명의 거시기 길이를 합해서 30cm만 넘으면 둘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두 선비는 거시기를 꺼내놓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했지만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20cm였고 나머지 하나는 5cm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구나. 둘 다 오늘 나의 밥이 되어야겠다. 아이고 귀신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귀신님,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울며불며 다시 귀신에게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거기 5cm짜리 놈은 살려줄 테니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여라. 귀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cm짜리 놈은 남아서 나랑 잠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제는 비록 따로 살았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가 깊었고 서로를 무척이나 생각했다. 어느 해 가을, 추수를 끝내고 동생은 쌀가마를 짊어지고 형의 집으로 향했다. 우리 형님은 호라비로 자식들도 여러 키우고 나가는 돈도 많을 텐데 내 몫을 더 나눠줘야겠소. 그렇게 동생은 형의 집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생긴 것도 매주 같이 생겨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너무 짠해 죽겠네. 내가 조금 덜 먹고 동생 장가가게 살림살이를 보태줘야겠어. 그렇게 형은 동생의 집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이상하네. 왜 가마가 그대로지? 내가 잘못 셌나? 얼른 형님 집에 가져다 놓고 집에 가서 변강세전이나 읽어야겠구먼. 아씨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가마가 줄지 않는 것 같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옥녀전 마저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형제는 한 달을 넘게 서로의 집을 다녀왔다. 결국 쌀가마는 누구에게도 더 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형제는 쌀을 옮기다 마주치게 되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구만. 귀신이 고칼 노릇이오. 아니 형님, 이때까지 형님이 저희 집에 쌀을 가져다 놓으신 게로군요. 그럼 너도 아이고 이 착한 내 아우야. 그리고 얼마 후 형은 저작거리에서 동생을 만나는데 아니 동생아, 네 주변에 여자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이냐? 아이고 형님, 이게 다 형님 덕분입니다요. 아니 뭐라고? 내 덕분이라니? 아 전번에 형님 집에 쌀가마니 지고 옮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몸도 좋아지고 힘이 장사가 되었고 그랬더니 이렇게 여자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이제 곧 장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에 호랍이 형님이 한숨을 내쉬며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쌀가마니를 들쳐업고 갈걸. 괜히 나귀에 싣고 갔네. 이런 시부를.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10달이 다 찼는데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심지어 12달이 지나고 15달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동네 창피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 다른 사람들은 10달이면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어째 여지껏 낳지 못하는 거요? 도대체 어찌된 노릇이요? 남편은 용하다는 의원과 산파를 불러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불러왔는데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당이 배가 잔뜩 부른 아내를 여기저기 살피더니 말했다. 아이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아이가 눈을 뜨고 뱃속에 자리를 잡고는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어. 아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다니 그건 다행이군요. 그런데 대체 왜 안 나오려 하는 것입니까? 내가 도술로 아이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직접 물어보도록 하시오. 이에 남편이 아이에게 묻는데 얘야, 너 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하니 아이가 나가면 뭐래요? 그냥 여기서 장사나 해먹고 살지요. 아니, 장사라니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냐? 머리 상투 트는데 쓰는 망건 장사나 하려고요. 뭐라? 이거 웃긴 놈일세. 망건 장사를 하려면 터럭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건 아버지도 잘 아시면서 여기 앞에 대문간에는 터럭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망건을 만들어 누구에게 팔 생각이냐? 하니 아이가 답하기로 내가 바깥 세상에 나갈 틈도 안 주고 맨대가리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놈에게 팔지요. 아니 뭐라고? 나는 네 엄마가 배부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아이에게 도대체 그 맨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의 아내는 색을 밝혀 남편 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남편인 내시에게 말하기를 남들이 말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늘었으니 생각건대 혹시 아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내시들은 물건이 잘려 정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헌데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를 잘라 대롱을 만들어 당신의 잘라진 물건의 뿌리에 붙여대고 그 대롱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 잠자리를 하면 아기 씨가 대롱을 통해 제 몸속으로 들어와 반드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매일 밤 아내의 말대로 실천하였다. 여보, 이렇게 접촉하니 실제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계속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씨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 선비들을 불러 자랑을 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내시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 잘만 하면 내시들도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네. 내 아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이 씨가 속은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이에 이 씨가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씨는 기뻐하면서 다시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 아이는 대나무통으로 임신하였으니 이 씨가 아니라 죽씨라고 해야지 왜 이 씨라고 하는가? 하면서 놀려대니 이에 이 씨가 노하며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자네 아이의 성씨는 자씨인가?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칠구는 사춘기가 막 지나면서 이제 여자에 대해 눈을 떴다. 그런데 칠구는 또래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여인들을 좋아하는 이상한 취향이 있었다. 그 중에도 특히 과부 금자를 좋아했고 틈만 나면 금자를 따라다녔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냇가에 가서 멱이나 감아야겠다. 얼커니 좋은 기회가 왔구나. 칠구는 미리 냇가 나무에 올라가 숨어 금자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아, 시원해. 상쾌하구나. 아따, 환장하겠구만. 내가 10살만 더 많았어도 바로 꼬셔버릴 텐데. 그때 금자는 이상한 기운을 알아채는데 야, 너 누구야? 다 봤어. 너 칠구지? 그렇게 칠구는 금자에게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다. 어린 놈의 자식이 못됐구나. 너 나를 몰래 따라다니며 훔쳐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너 내일 내 아버지 모시고 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다음날 칠구는 아비와 함께 금자를 만나는데 이보시오, 박씨.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홀로 사는 여인네를 따라다니며 밤낮으로 훔쳐본단 말이여. 아니, 너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못난 놈, 사내놈이 뒤에서 비겁하게 무슨 짓이냐? 거시기 떼거라, 이놈아. 됐고 얼른 사과나 받아야겠소. 이놈아, 얼른 금자댁한테 사과드리거라. 그럼 아버지가 사과해 주시지요. 이놈아, 니놈 사과를 받아야겠다지 않느냐?
훔쳐보면 사과해야 된다 하지 않아요? 그래, 훔쳐본 거 사과 받고 싶다잖냐? 그럼 아버지가 먼저 금자 아줌마한테 사과해야지. 나도 하지요. 너 다 알고 있었니? 그럼요. 제가 아버지 하는 거 따라한 거잖아요. 하니 그 말에 박 씨가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오너라. 김대감댁 여종 춘심이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으나 산딸이 다가오자 더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버렸다. 그것을 알게 된 산악기로 소문난 주인 마님이 춘심이를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야 이거사, 그러기에 내가 뭘 하더냐? 사내들은 죄다 도둑놈들이니 절대로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르지 않았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어린 것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천벌을 받아 배가 부른 것이니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니까짓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던 말던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마님. 춘심이는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제 아무리 못난 종년이기로써니 아기를 베는 게 그처럼 잘못된 일인가요? 마님께서도 작년에 아기를 낳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당당하게 대꾸했다. 난 너와 다르다. 내가 뵌 건 대감님의 아기였으니까. 그러자 춘심이는 울음을 딱 그치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옛날 어느 마을 대감댁 김부인은 심술 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날도 집에서 약간 모자란 머슴인 석두나 데리고 놀려볼까 하고 부르는데 석두야, 야 이놈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네, 18입니다요. 그래, 그럼 여자 저고리는 좀 풀어봤느냐? 아니, 뭐라고요? 여자 저고리를 왜 푸나요? 자기 저고리는 자기가 풀어야지요. 허,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사내 놈이 진정한 인생의 재미를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혹시 내 놈 가랑이 사이에 달려있는 그것은 얼마만 하냐? 아, 그것이요? 뭐 대충 밭에서 본 구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 구렁이? 내 이놈, 구렁이가 뭔지 알긴 아느냐? 좋다, 그렇다면 이따 밤에 내 방으로 찾아오거라. 내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만약 거짓이라면 나를 희롱한 죄로 곤장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왜 마님한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분명 밭에서 본 구렁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요. 구렁이 틀림없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그런데 마님,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오줌 눌 때나 쓰는 것인데. 아니다, 또 쓸 곳이 있단다. 내 그걸 오늘 밤 너에게 자세히 알려줄 테니 두고두고 은혜를 갚도록 하여라. 이에 석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 마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요. 내 이놈, 방금 전까지는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 눌 때나 쓰는데 대감마님께서는 오줌 눌 때도 쓰시고 순자랑 덕자 말자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방에 불러서 혼내줄 때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기집애들이 어찌나 혼나던지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더라고요. 무엇이라고? 내 이놈, 석두! 어서 곤장 맞을 준비하거라.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마님, 정말입니다요. 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놈아, 대감의 그 바싹 말은 무말랭이에 누가 울고불고 한단 말이냐?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양에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9살과 7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밥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옳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 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 그만 떼! 너무 뜨거운가 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 옛날 어느 마을에 덕파리와 칠복이가 주막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덕파리가 칠복이에게 말을 건네는데 자네 그거 아는가? 뭐 말이야? 주막주인 과부 순실댁 말이오. 이 여자가 글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승부욕이 있다더군. 그래서 내기를 하자고 하면 안 빼고 한다더군. 근데 그래서 뭐? 저번에 돌쇠 녀석이 술내기 하자 해서 그날 술내기에서 이겼다더군. 그래서 그날 순실댁 방에 들어가서 밤새 아주 그냥 거시기 했다던데.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한번 도전해봐. 이봐, 순실댁. 그러자 순실댁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요? 술 더 드려? 아니 그게 아니고 술 먹고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내기 한번 할까? 자네가 이기면 2냥 주고 내가 이기면 오늘 밤 자네 방에서 밤새 그거 하는 걸로. 좋소. 근데 뭐로 할 거요? 그건 순실댁 자네가 정해보시오. 그렇다면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해봐요. 그럼 밤새 하게 해줄게. 좋았어. 그럼 시작하네. 못생긴 년,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러운 것, 전혀 화 안 나? 돼지 같은 게. 그러던지 말던지. 아따마 진짜 독하네 독해. 그럼 2냥 주시오. 그렇게 2냥을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칠복이가 그럼 이번엔 내가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이번에도 뭘로 할지 자네가 정해보소.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아이 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 귓구멍에 족발을 쳐박았나?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이라고. 뭐라고? 이런, 내가 전내줬어. 내가 이겼지. 그럼 오늘 밤에 잘 부탁하네. 아잉 몰라. 미천 단단히 가지고 와. 아니 뭐야? 돈 주고 하는 거였어? 하니 순실댁이 어이없다는 듯 뭐야? 밤새도록 노름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사실 순실댁이 승부욕이 강한 이유는 바로 노름에 환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머슴 사는 팔복이가 어느 날 아침 안방으로 들어와 보니 부인이 밤새 정성 들여 기운 버선 한 켤레를 그 앞에 내놓았다. 여보, 새 버선을 만들었으니 한번 신어보세요. 부인 그거 참 잘 되었구려. 내 며칠 전부터 새버선이 한 켤레 있었으면 했는데 참 고맙소.
이렇게 말한 팔복이는 얼른 버선을 집어들고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버선을 벗고 새 버선을 신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느 때와는 달리 버선이 작아서 아무리 잡아당기며 애를 써도 발의 중간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애를 쓰던 팔복이는 버선을 도로 벗어 아내 앞으로 획 던지면서 말했다. 아니 당신 재주는 참 이상한 데가 있네 그려. 마땅히 작아야만 좋은 것은 너무 크고 넓어서 헐렁헐렁해 영 재미가 없고 커야 할 버선은 이렇게 작게 기워서 발에 들어가지 않으니 당신 것은 어찌 매사가 이렇게 거꾸로만 되어 있단 말이오? 하면서 부인에게 짜증을 내었다. 이에 부인도 마주친 눈을 살짝 흘기면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로 대꾸했다. 아니, 당신 보면 뭐 모두 좋은 줄 아시오. 크지 않아도 될 발만 쓸데없이 커져서 같은 치수로 기운 버선이 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오. 그리고 마땅히 커져야만 좋은 물건은 아무리 만지고 만져 키우려고 했어도 커지지 않으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렇게 매사에 거꾸로이니 난들 어쩌겠소.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소? 그렇게 부부는 서로 옥신각신하더니 결국에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 껴안고 뒹굴며 화해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기르는 농부네 집으로 나이가 지긋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인장 계시오. 있으면 잠깐 나와 보시오. 그 소리를 들은 그 집의 어린 딸이 나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이 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시냐? 잠시 손님을 살펴보던 어린 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황소 씨를 받으러 오신 분 맞죠? 아버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 한 번 받는데 열량이면 돼요. 건강하고 족보도 있는 놈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비싸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5냥짜리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놈은 족보도 없고 몸도 약하고 골골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라 내 오랍이 되는 놈이 내 딸을 임신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애비 집에 있냐 없냐? 애비 있으면 당장 나오라 그래.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말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버지를 만나보셔야겠네요. 전 우리 오빠 집값이 얼만지 전혀 모르걸랑요. 옛날 색을 밝히는 어떤 스님이 기방에 들러 재미를 보고 가려고 하였다. 홍춘이, 나는 홍춘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누군가가 들이닥쳤다. 홍춘이 안에 있어. 나 포졸 길쌈이요. 아니 이 시간에 포졸이라니. 스님, 얼른 침상 밑으로 몸을 숨기시지요. 홍춘이 잘 있었어.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기생의 방 안으로 들어온 포졸은 이런저런 잡담만 늘어놓을 뿐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이에 기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포졸 나리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납시었어? 그야 당연히 우리 이쁜 홍춘이 보러 왔지. 저 근데 포졸 나리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그래? 궁금한 것이 뭔지 말해보시게. 만약 스님이 기방에 출입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 파괴한 죄로 소중이를 자른 다음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지. 침상 밑에 숨어서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간이 콩알만해졌다. 포졸은 기생을 희롱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윽고 두 사람은 침상으로 가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또 한 번의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었다. 홍춘이 안에 있어?
나 포도대장이요. 포도대장님이 오셨어요. 이런 큰일이 나버렸구만. 순식간에 얼굴이 사색이 된 포졸은 기생이 시키는 대로 침상 밑으로 몸을 감추었다.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포도대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덧 정색을 한 기생이 포도대장에게 물었다. 아니 포도대장님, 이 시간에 어인일이신가요? 어인일은 우리 홍춘이 보러 왔지. 근데 포도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스님이 이런 곳에 출입하다가 발각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나요? 포도대장이 말했다. 그야 불도로서 규율을 위반했으니 건장 20대를 맞고 추방을 당하게 되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침상 밑에 숨어있던 스님이 기어나와 포도대장에게 말했다. 포도대장님, 어서 소인을 잡아가십시오. 어서요. 저 밑에 있는 포졸에게 잡히면 소중이가 잘리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나이든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도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었는데 부인, 오늘도 정말 끝내주는구려. 그때 뜻밖에도 밖에서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대체 왜 문을 잠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버섯만 신고 뒷문으로 도망갔다. 부인은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미안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뭐야, 벌써부터 잤단 말이오?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사내 놈을 끌어들인 것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웠어요. 잘 때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지. 어서 저녁이나 차려오시구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농부의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당겨보니 낯선 버섯 한 짝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크기를 보니 딱 사내 놈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농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네,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네. 그것이라니요? 뭐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말게나. 부처님의 버섯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어 믿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이젠 틀림없이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시게나. 이에 농부가 놀라며 말하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버선이 너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심해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처님 버선을 태워버리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에 고민하던 농부가 말하길. 그렇다면 스님,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께 맡길 터이니 스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짓궂은 한 사내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마을 부녀자들이 초여름이 되어 폭포수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이 짓궂은 사내가 발가벗고 기름독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밀가루독에 들어가 몸에 밀가루칠을 잔뜩 한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가에 큰 고목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섞어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역사인데 너희들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줄 알거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연게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금강역사로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는 하나 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셋내는 둘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아홉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12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짓궂은 사내의 첨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를 향해 사내가 너는 서방이 몇이더냐? 하고 다시 호통을 치자 짓궂은 사내의 처가 말하길 셋내는 서방이 하나 반이옵니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르렀다. 그 후 개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침을 딱 떼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처에게 물었다. 마누라, 물마중은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묻자 처는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에 금강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사실은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서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서방이 둘이요, 9이요, 혹은 12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하나 반이라고 했지요. 아니, 뭐라고? 하나 반? 예, 하나 반요.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하나 반이요? 반은 어떤 놈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나의 소중한 곳에 거시기를 밀어넣었다가 금방 빼고는 얼른 달아나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깜짝 놀랐다. 자기 처에게 그 짓을 한 자는 바로 사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지. 어찌 하나 반이요? 이에 사내의 처가 다시 말하길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 거시기가 너무 작아서 그놈은 반쪽 서방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인 길자는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바로 남편의 잠버릇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무심결에 남편이 다리 하나를 부인의 배 위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진짜 무거워 죽겠구만. 이 김장똥만한 장단지를 어찌 해야 될까? 제발 이것 좀 치워요. 도대체 잠버릇이 왜 그래요? 왜 자꾸 그 무거운 족발을 나한테 올리는 거예요? 거참 미안하오. 내 씨름하는 꿈을 꾸다 다리를 건다는 게 그만. 아주 숨이 턱턱 막혀 못 살겠어. 멀리 좀 떨어져서 자요. 알겠소.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리가 올라오는데 아 진짜 이놈의 족발을 대패로 다 밀어버릴까 어쩔까. 다리 좀 치워 이 양반아. 잠을 잘 수가 없네. 대체 왜 이러시오? 미안하네. 그런데 거참 너무한 것 아니오. 잠결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바로 찍 뻗어버리고 나 외롭다고 해도 달래주지도 않고 밖에 한번 나가봐요. 강아지들도 짝짓기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뭐 이쁘다고 당신 잠버릇까지 받아줘야 하오. 정말 미안하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그렇소이다. 그때 갑자기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야, 거참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이상하잖아. 장단지보다 훨씬 무거운 내 몸 전체가 자네 위로 올라갈 때는 무겁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면서 겨우 다리 하나 올렸다고 그렇게 무겁다고 떽떽거리니 말이야.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그거야 이상할 것도 없지요. 온전히 올라올 때는 안 무겁지.
가운데 지렛대가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 이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렇구나. 어쩐지 키 작은 뒷집 과부도 무겁다는 소린 안 하더라니깐.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다 된 노인이 갓 20을 넘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했지만 소중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래서 며칠 후 노인은 한약방을 찾아갔다. 저기, 의원 양반, 이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내가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밭일을 하시자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환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밭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충분한 물과 함께 3알씩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약방을 찾은 노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저번에 내가 사간 그 약 말이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오.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은 밭일 대신에 먹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드린 약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님점쟁이의 마누라가 미인이어서 이웃 사내들이 눈독을 들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꽤나 얼굴값을 하느라고 남자를 곧잘 끌어들여 재미를 보곤 했다. 어느 날 평소 여인과 몰래 정을 통하던 머슴 하나가 여인을 만나러 왔다가 장님점쟁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작을 걸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점치러 안 나가셨군요. 응? 장서방인가? 어디 매일같이 그리 점칠 곳이 있다던가? 저 그런데 사실 오늘은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청인가? 제가 좋게 지내는 여자가 한 사람 있어서 잠깐 놀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님 댁으로 왔습니다. 허허, 그렇단 말이지. 그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 우리 내외가 잠깐 피해줄 테니 놀다가 나오시게. 점쟁이가 밖으로 나가자 머슴은 여인을 안고 들어가 운후의 재미를 만끽했다. 그리고는 장님 점쟁이가 하도 어리석게 여겨져 희롱하려고 물었다. 저기 영감님,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점 좀 쳐주시지요. 그러자 점쟁이는 친절하게도 산통을 흔들더니 웃으면서 소리쳤다. 걱정 말게나 장서방. 천천히 하게나. 내 점을 쳐보니 그 여자의 본서방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른다네. 옛날 어느 한 선비가 남쪽 지방을 유람하던 중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수령으로 있는 어느 고을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에 친구가 환영 잔치를 베풀었는데 좋은 음식이 차려지고 예쁜 기생도 옆에 와 앉았다. 오랜만에 친구가 왔으니 잘 놀다가 가시게. 그러나 마침 그날이 선비의 부친의 기일인지라 오래 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빠져나와 그냥 돌아왔는데 수청 들던 기생이 가만히 따라와 숙소까지 온 것이었다. 선비가 그냥 잠자리에 들려다가 옆에 앉아있는 기생을 보니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비가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기를, 기일이고 무엇이고 내 저것을 그냥 덮쳐버릴까? 아니면 윤리에 어긋나니 그만두어야 하나? 하고 밤이 깊도록 생각하며 결정치 못하다가 밤중에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수청 기생을 끌어들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 기생의 몸 깊은 곳 부드러운 살 속으로 밀어넣어 결합하고 말았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돌아가신 부친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다. 그리하여 곧 물건을 빼며 가만히 말하기를 오늘은 내 부친의 기일이라 이렇게 거두어 중단하는 것을 이해해다오. 내 뒷날 다시 와서 밤새도록 잘 놀아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기생은 떨치고 일어나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선비님, 도둑이 이미 남의 집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능히 도둑의 이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크게 선비를 꼬집었다. 이에 선비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음식을 사기 전에 맛 좀 보았다고 도둑이라니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니오. 옛날 조정 대신 김대감과 박대감은 이웃에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둘 다 나이가 들어 늙으니 두 대감 모두 수염과 머리에 흰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대감은 흰털이 날 때마다 뽑아 수염과 머리가 검어 보였고 김대감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머리와 수염이 모두 희었다. 어느 날 머리가 검게 보이는 박대감이 허연 김대감을 보고 말하기를 나처럼 흰털을 뽑으면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첫째는 늙어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있고, 둘째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며, 셋째는 그리하여 아내와 첩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고, 넷째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다섯째로 그래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이 말을 들은 백발의 김대감이 반박하기를 자네의 말은 틀렸네. 몸에 난 털을 뽑는 것은 신체를 손상하는 것으로 불효에 해당하며 나이를 숨기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불충일세. 그리고 처첩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음탕함이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첨이 되네. 또한 늙었는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욕심이 많은 것에 해당하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겉모양은 숨겨도 나이를 어찌 속이겠는가? 몸이 늙어 기운이 없는데 머리털만 검다고 거시기가 말을 잘 듣겠는가? 염라대왕이 나이에 따라 잡아가는 것이지 어디 머리털을 보고서 허연 사람만 잡아간다고 하던가? 이에 박대감이 다시 말하길 하지만 이 사람아, 만약 자네와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사랑을 다투게 된다면 그 여인이 머리가 허연 노인으로 보이는 자네를 상대하겠는가? 아니면 젊은이로 보이는 나를 상대하겠는가? 어디 한번 대답해 보게나. 그래, 그 말은 그럴듯하네 그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말하길 서방님,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얼른 저희 집으로 가셔서 또 저를 즐겁게 해주시지요. 박대감은 이를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이에 김대감이 웃으며 말하길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검더라도 자네의 새끼손가락만한 물건보다는 무만한 내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일생을 주색에 파묻혀 살아온 한 노인이 어떻게 또 새로운 첩을 맞아 즐겁게 살까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남학신을 신고 2층을 올라가 커다란 북 위에 구슬을 던져서 튕기는 꿈을 꾸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상한 꿈이냐? 노인은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해서 곧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점쟁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학신을 신고 2층에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구슬을 가죽으로 된 북 위에 굴려 튀는 것은 솔개가 높이 나는 것 같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또 첩을 얻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정열을 불태우며 향락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노인은 한 달도 못 가서 그만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용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젠 약도 소용없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보시게 의원 양반,
내가 아주 좋은 꿈을 꾸어서 그걸 따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노인은 한탄하며 의원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의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해몽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의 연세로 남학신을 신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노인은 다시 손을 내밀며 의원을 붙잡고 물었다. 이런 양반, 그럼 구슬을 부부 위에 던져튀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에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두 장으로 만든 북 위에다 구슬을 던졌다 함은 두 사람의 살가죽 사이에 알이 끼어서 터져 죽게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후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옛날 한 거지 소년이 추운 겨울날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과부가 사는 집 앞에 와서 덜덜 떨면서 주인 아주머니 계시나요? 불쌍한 거지인데 밥 좀 주세요. 그 꼴을 본 인정 많은 과부가 측은해하며 어메, 짠한 거. 얘야,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가거라. 하면서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씻기고 나서 자기가 혼자 자는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이고 같이 자게 해주었다. 그런데 과부가 밤중에 자다가 몸이 이상하게 느껴져 잠을 깨니 소년이 옷을 벗고 과부의 배 위에 올라가 속꼭 가랑이를 헤치고는 풋고추 같은 연장을 과부의 몸속에 밀어넣고서 왔다 갔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과부가 두 손으로 소년의 옆구리를 꽉 붙잡으면서 꾸짖었다. 야, 이 어린 거사! 왜 내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발해 내 죄를 단단히 물어야겠다. 그러자 소년은 멈짓하며 몸에 힘을 빼고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만 그치고 빼서 내려가겠습니다. 제발 고발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슬그머니 내려가려 했다. 그러자 과부는 얼른 소년의 허리를 힘차게 끌어안고 흔들면서 말했다. 이놈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넣었다가 도로 빼가면 더 무서운 포도청에 고발해 볼기를 맞게 하겠다. 이 말에 소년은 작은 소리로 아주머니, 그럼 빼지도 못하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어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자 과부가 말하기를 이놈아, 넣었다 뺐다 하면 되지 무슨 대수냐?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80이 된 노인이 젊은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그 첩이 말하였다. 대감마님, 이렇게 일을 한 후에 만일 잉태하면 사슴을 낳겠어요. 아니, 어째서 사슴을 낳는단 말인가? 사슴 가죽으로 밤일을 하시니 사슴을 낳지 않고 무엇을 낳겠어요? 사슴 가죽이란 부드러워 시들은 노인의 연장을 빗대어 이른 말이었다. 이튿날 노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들다가 그 일을 말하였다. 이보게들, 나는 간밤에 첩에게 큰 욕을 당했다네. 첩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데 첩이 내 연장을 보고 사슴 가죽처럼 축 늘어져 힘이 없다고 말하니 그게 어찌 큰 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보게, 내가 당한 욕은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라네. 내가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지금 선친의 산소 곁을 헤매시옵니까? 하기에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다 죽은 시체를 이끌고 입장하려 하시니 선영의 곁이 아니면 무슨 연고로 그리 어렵게 입장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니 이건 귀로는 들을지언정 어떻게 차마 입으로 옮겨 말할 수 있겠는가? 이어 다음 친구가 말했다. 나는 차라리 욕이라도 듣고 싶다네. 나도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대감마님, 지금 살아계시옵니까? 내가 살아있지 하며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대감마님, 연장이 보일 듯 말 듯하며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 유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노인들은 한탄하며 서로 위로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달자라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달자는 산나물을 캐다 그만 번개를 맞았는데 그 후 달자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달자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이복의 달자, 오랜만이네. 네, 성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늦둥이가 너무 빨리 자라. 옷이 작아 못 입겠으니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성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달자는 빨래를 하는데 잠시 후 옷이 늘어나더니 커지는 게 아닌가? 정말 신기하구만 그려.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작았던 것이 이리 커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번개를 맞은 뒤로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감자랑 고구마 좀 줄 테니까. 네, 성님.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마을 여인네들이 달자의 집으로 몰려오는데 이복의 달자 다 알고 왔으니 빨리 나오시게. 어서.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자네는 소문도 못 들었는가? 이 여편네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려. 그러니까 자네 서방 물건이 원래 대추였는데 고구마가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커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다른 물건도 된단 말이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소리쳤다. 이복의 달자, 내 섭섭지 않게 보답할 테니 우리 영감도 제발 한번 만나주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최대감과 그 집 여종인 달자는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 둘은 집안 사람들 몰래 만나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이고 달자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았을꼬.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새 옷이라도 하나 사 입도록 하거라. 내 오늘 밤 자시에 내 방으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대감마님도 참 어젯밤에도 오셔놓고. 그러던 어느 날 손녀딸이 대감마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 옥경아,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냐? 할아버지, 내가 사흘 전 밤에 본 게 있는데. 그래, 뭘 봤는데? 뒷간 다녀오다 봤는데 달자방에 왜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리고 왜 달자가 할아버지 배 위에서 방방 뛰는 거야? 깜짝 놀란 대감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아, 그게 말이지. 할아버지가 요즘 배가 많이 나왔잖니. 그래서 달자가 할아버지 배에 바람을 빼주려고 그랬단다. 아, 그랬구나. 그럼 나도 할아버지 배에 바람 빼는 거 도와줄까? 아니다. 넌 아직 어려서 안 된단다. 아무튼 이건 어른들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할 일이나 하면 된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네가 본 걸 말하지 말거라. 특히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단다. 알겠지? 이에 손녀가 말하길.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할아버지 배에 바람 못 뺄 텐데. 허허, 그런 건 걱정하지 말래도.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된단다. 할아버지, 아무튼 그 방법은 절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지 마. 이에 궁금한 생각이 든 최대감이 손녀에게 물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돌쇠배에 바람 빼주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